솔직히 며느리로서 고자질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요즘 60대는 예전처럼 할머니도 아니고 청춘이니까 저도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는지는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정식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예약 손님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죠.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자리가 좀 좁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시어머니와 동창들이 오시기로 한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15명의 동창들을 이끌고 입장하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수상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큰 계획이라도 세워온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물론 하도 별난 분이라 제가 항상 안이 꼽게 보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 식당이야. 요즘 소문난 한정식 집이래.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듯 소개하셨지만 그 말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속셈이 있어 보였달까요?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차린 이 한정식 집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뛰어난 솜씨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소 저희 집을 한 번도 찾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을 때부터 왠지 불안했습니다. 어머, 식당이 정말 고급스럽네요. 맞아요. 음식도 맛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자리에 앉으시면서도 이상하게 주변을 둘러보시고 메뉴판을 보시면서도 계속 흘깃흘깃 저를 쳐다보시는 게 영 수상했거든요. 오늘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자리 잡아놨으니까 마음껏 먹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저 수상한 눈빛과 행동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첫 만남부터 달랐어야 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시며 고급스럽다고 감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10년 전 처음 뵈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맞선을 본 지 석 달,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어요. 평생 택시 운전과 식당 일을 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신 친정 부모님은 소박하고 수수한 한복 차림이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이 혹시 루이비통인가요? 어머, 신부가 될 사람이 명품 하나는 잘 안 해.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명품 루이비통 가방에 비싼 샤넬 브로치까지 착용하고 오셨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 어머니의 수수한 차림새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그때 느꼈어야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허영심과 과시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아버지와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카드 좀 줘봐요. 아까 본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했는데.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요.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할 소리는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공무원이셨어요. 30년 넘게 구청에서 묵묵히 일하시며 가정을 지키신 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도 늘 돈 타령이었어요. 남편과 시누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빼앗아 명품을 사고 시아버지의 월급을 전부 받아 쓰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죠. 연희야, 너희 친정아버님은 뭐 하시니? 택시 운전하세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괜찮지 뭐. 멀쩡히 옆에 있는 제 아버지를 두고 무례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찬물이라도 끼얹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불안감이 들었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남편의 진중한 성품을 믿기로 했죠. 사부인, 연희가 참 마음씨가 곱고 현명하네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저를 감싸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에이, 요즘 세상의 며느리가 뭐가 중요해요. 직장 좋은 남편 잘 뒷바라지나 해주면 되지. 돈에 대한 집착, 남들 앞에서의 허세, 끝없는 허영심. 그래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복날 남편이 정성스레 끓인 삼계탕을 들고 시댁에 갔던 날이었죠. 남편은 저에게도 직접 요리해 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시아버님을 닮은 건지 가정적이고 다정했어요. 친정에 갈 때도 갈비찜이며 백숙이며 요리를 해가곤 했거든요. 요즘은 며느리들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했어요. 평생을 살아도 사위한테 요리를 얻어먹을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한서방 덕분에 내가 딸한테도 못 얻어먹던 걸 먹어보네. 저희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시모를 보고 결혼을 절대로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남편 때문에 차마 물을 수 없었다고 하시죠. 그렇게 시댁에 갈 때도 남편이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을 가져갔어요. 여보,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특별히 더 공을 들였어. 남편은 전날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새벽까지 준비했어요. 은행, 대추, 마늘은 물론 인삼까지. 하나하나 정성 들여 고른 재료들로 끓인 삼계탕이었죠. 어머님, 복날이라고 남편이 직접 끓였어요. 뭐야, 이게 다야?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내 아들이 시간 낭비만 하게. 이게 뭐니? 차라리 용돈을 좀 두둑하게 담아오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셨죠. 당신, 내가 애들한테 제발 돈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지. 세상에 자기한테 해준 것 하나 없는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대학 다닐 때 알바해서 번 돈도 다 뺏어가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때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내가 해준 게 없다고요? 당신이 벌어온 공무원 월급으로 애들 키운 게 나인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먹여주고 입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보답 좀 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애들은 옆집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통에 애들 버리고 싸돌아다닌다고 동네에 소문나서 내가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돈만 보였고 자식들의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셨죠. 빼돌린 생활비로 명품백을 사느라 아이들 저녁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다는 걸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보, 괜히 어머니한테 저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감싸주셨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매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면 이번엔 저한테 연락을 하셨죠. 연희야, 다음 달에 100만 원만 더 줘. 사고 싶은 신상 가방이 있어서. 그때마다 남편이 전화를 가로채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더 못마땅하게 보시더군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돈을 안 갖다 바치는 며느리, 그게 전부였나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화롭게 음식을 주문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뭔가 돈과 관련된 일을 벌이시려는 건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주방에 계신 어머니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씩씩하게 일하시는 어머니지만 2년 전 그때는 달랐어요. 아빠,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시던 것처럼 택시 운전을 나가셨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늙어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가끔 이런 말씀만 하셨죠. 40년을 함께 하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걸까요? 엄마, 밥 좀 드세요. 됐다. 먹고 싶지 않아.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어머니는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드셨습니다. 늘 부지런하시던 분이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동생들은 지방에 있어 자주 올 수가 없었고 저와 남편이 번갈아 찾아뵈었죠. 장모님, 저희가 모시고 살까요? 아니야.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미안하네, 한서방.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연희야, 엄마가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2번이나 일해봤잖니. 이 아빠 보내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쓸쓸해서 마침 아는 지인이 좋은 자리에 있던 자기 식당을 넘기려고 한다는데 우리 같이 한정식집을 차려서 운영해 보지 않겠니? 음식은 엄마가 책임질 테니 너는 운영이랑 나머지를 맡아서 해보자. 내 아빠가 남긴 사망보험이랑 유산을 조금 합쳐서 말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오랜만에 생기를 띄었어요. 사실 저도 회사에서 점점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한번 해봐. 예전부터 장모님이 직접 식당 운영하고 싶어 하셨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닐까? 물론 장모님 연세가 많으시면 말렸을 거야. 하지만 장모님이 워낙 일찍 결혼하셔서 아직 정정하시잖아. 무엇보다 당신이 이 정도 고민할 정도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잖아. 난 당신을 믿어. 남편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한정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과 유산, 거기에 저희 부부의 자금과 약간의 대출을 더해 꿈을 현실로 만들었죠. 어머니, 4번 테이블 특선상 차림 준비됐죠? 그래, 연희야, 음식간 한번 더 봐줘. 주방에서 어머니가 건네주시는 요리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반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말씀도 잘 안 하시던 분이 이제는 주방을 호령하시며 눈빛이 살아있으시거든요. 아주머니, 이 갈비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저희 식당 고춧가루는 특별히 주문해서 쓴답니다. 비법이라면 정성이죠. 정성.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갈비찜은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도 없이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바빠졌어요. 사장님, 이번에 회사 임원진 단체 회식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이런 퀄리티의 한정식집은 처음이에요. 와, 육수가 정말 깊네요. 한식의 깊이가 다르군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마케팅도 하고 단체 손님을 위한 코스 요리도 개발했죠.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잘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아이고, 사부인. 나 연희 시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들고 오셨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저희 식당에 관심도 없으셨거든요. 네. 15명이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다면서 우리 가게에 예약하고 싶다고 하시네. 안사돈 포함해서 15명 예약하셨어. 이미 인터넷으로 가격도 다 알아보셨대. 나도 그냥 예약해드렸어.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고 엄마한테 하셨을까요? 뭐 나랑 같이 하는 거라니까. 아무래도 어른으로서 나한테 전화하는 게 도리라 생각하셨겠지. 그래도 친구분들을 데리고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건데 잘해드려야 해. 지금처럼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 지으면 안 돼.
엄마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모르시는군요. 평소의 행동을 생각하면 분명 뭔가 다른 속셈이 있으실 텐데. 연희야, 괜찮아. 사돈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하지만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동창회면 다 같이 돈을 모아 회비를 냈을 테니 아무리 우리 어머니라도 무슨 일이야 있겠어. 예약 당일이 다가올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침부터 식재료를 준비하면서도 테이블을 세팅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연희야, 왜 그렇게 한숨을 쉬니? 엄마, 시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런 큰 모임을 우리 식당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시는지,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는지.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아이고, 왜 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식당이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지. 나라도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멋진 한정식집 운영하면 자랑하고 싶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그 순수한 믿음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죠. 여보, 나 자꾸 불안해. 어머님이 우리 식당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모임을. 여보, 나도 처음엔 좀 걱정됐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이제 우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 요즘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여보. 근데 당신도 불안한 거지? 응. 어머님이 또 무슨 일을 벌이실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동창분들도 계시는데 설마. 남편의 말대로였으면 좋았을 텐데. 연희야, 어머님 일행 곧 오시겠다.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주방에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제 예감이 틀리기를. 시어머님, 제발 이번만큼은. 하지만 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어요. 오늘이 평범한 날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자,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당당하게 들어오시는 모습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 며느리가 이런 멋진 한정식집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의 칭찬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으쓱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주문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우리 상차림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특선 한정식으로 하고. 네, 어머님. 아, 그리고 갈비찜은 더 큰 걸로 올려. 내가 여기 손님 모시고 왔으니까. 한숨을 삼키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특선 한정식의 갈비찜, 너비아니, 전복구이까지. 시어머니는 메뉴판에 가장 비싼 음식들을 줄줄이 주문하셨어요. 솔직히 15명이서도 다 못 먹을 만큼 무리해서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팔아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했죠.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됐어.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희야, 여기 술도 더 가져와. 소주 말고 일품질로로 아니면 여기서 제일 비싼 술로 가져와. 우리 친구들이 술 맛이 난다고 하네. 상차림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반찬 더 없니? 아, 맞다. 저번에 여기 왔던 손님이 특별 서비스도 받았다던데. 거짓말처럼 술잔이 비워질수록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요구사항은 점점 과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보실 정도였죠. 연희야, 여기 메인 요리 리필 안 되나? 안 돼도 되게 해봐. 다들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고 난리야. 내 체면 좀 살려줘. 어머님, 원래는 안 되는데. 해준다고 했잖아. 사돈이 서비스 많이 드리라며. 시어머니는 제 팔까지 툭툭 치며 명령하듯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시어머니를 아는 저로서는 이런 행동이 결코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연희야, 사돈이 왜 저러시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가 점점 더 과해질수록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처럼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테이블에 쌓여가는 빈 술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곧 무언가가 터질 거라는 걸. 어머님,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 술 마시는 것도 간섭하려 들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모임 자리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고 술에 취한 어머님이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미리 계산하러 오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 드셨나요? 긴장된 마음으로 계산서를 들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카운터로 오셨어요. 115만 원인데요. 15만 원 할인해서 그냥 딱 100만 원만 받을게요.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그래, 고맙지. 남들은 돈 들여서 홍보한다고 애쓰는데 사실 이렇게 친구들 잔뜩 데려온 것만 해도 공짜로 홍보하는 거 아니냐. 내가 평소에 아무리 싹수 없게 굴어도 역시 이 시어머니밖에 없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직접 예약하시고 오신 건데. 얘는 너 지금 내 말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지?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내가 공짜로 홍보해준 거라고. 여기가 요즘 좀 잘 된다고 해도 이제 막 오픈한 가게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해야 할 판에 내가 공짜로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괜찮겠지. 제 손에 들린 계산서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진상 손님 같았으면 벌써 계산서로 머리를 찍어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홍보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서비스도 잔뜩 드렸고 15만 원 할인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와준 시어미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난 네 남편 엄마야.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해야 하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친구분들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니 이 자리에서 진짜 크게 망신당하실 거예요. 그 100만 원은 제 혼자 번 돈이 아니라 여기서 힘들게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와 직원분들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불만 있으면 그 직원들도 나처럼 사장 며느리를 얻으라고 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얼른 계산하시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안 참아?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어린 년이 싸기지 없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지금 어머님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요? 신고하죠. 아니, 어디 며느리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시어머니한테 밥값 안 받는 게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잠깐만. 우리 회비는 어떻게 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야, 네가 나서서 이번 모임 총무하겠다고 했잖아. 우리가 네 며느리 가게를 돕고 싶다길래 여기 온 거야. 뭐 서비스는 좀 기대했지만 그거랑 이건 완전 다른 문제지. 너 우리 회비 다 어디 갔어? 순간 쥐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뭐? 우리 회비 다 어디 썼어? 설마 그 돈 다른 데 쓴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눈치를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회비를 다른 데 쓴 것 같았어요. 야, 웃기네. 너 이러려고 총무한다고 했어? 안 되겠다. 이봐요.
며느리, 아까 신고한다던 거 얼른 신고해요. 이거 횡령이라고. 횡령? 잠깐만. 돈 낼게. 기다려. 남편한테 전화할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지만 친구분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후였어요. 너 남은 회비도 우리 보는 앞에서 다 내놔. 안 그럼 진짜 경찰서 갈 줄 알아.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얼마나 믿고 회비 맡겼는데. 아니, 총무라는 사람이 회비를 빼돌리다니. 친구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동창회 회비로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 제 식당에서 공짜로 식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잠깐 실수했어. 미안해. 다 갚을게. 시어머니는 진짜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친구분들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얼마나 더 거짓말할 거야? 너 요즘 남자들 나오는 술집 다닌다는 소문도 있던데.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보, 당신 지금 돈 좀 가지고 있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친구분이 휴대폰을 빼앗아 들더니 직접 전화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준호 씨. 예. 제가 에라 친구입니다. 지금 에라 때문에 큰일이 났어요. 준호 씨. 며느리 한정식집 가게에서 우리 모임을 가진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에라.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총무하겠다더니 회비를 어디로 빼돌렸고 식사비 낼 돈도 없답니다. 술 취해서 돈 못 낸다고 자기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얼른 오셔서 식사비랑 나머지 회비 다 내셔야겠어요. 아니면 우리 당장 에라를 고소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도착하시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이었어요. 집에서 식당까지 차로 20분이 넘게 걸리는데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숨이 거칠게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에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들어오시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시며 꼿꼿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조용히 해! 시아버지의 무서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시더니 카드를 건네시며 어머니께 말씀하셨죠. 사부인, 할인 말고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값까지 모두 계산해 주십시오. 아버님, 15만 원 할인해드린. 아닙니다. 전액 다 받으세요. 시아버지의 단호한 음성에 저도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115만 원,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 시아버지는 이제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동창회 회비가 얼마나 됩니까? 180만 원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지갑을 여셨어요. 현금이 부족하신지 친구분 계좌로 송금을 해주셨어요. 에라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내 남편 덕분에 오늘 운 좋게 넘어간 줄 알아. 다시는 우리 모임의 얼굴도 들이밀지 마. 얘들아 가자. 쟤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친구들이 분노를 남긴 채 가게를 떠났어요. 우리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직원들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엄중히 꾸짖으셨어요. 당신, 당장 사과해. 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아들 망신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그 돈 다 어디에 썼어? 그냥 쇼핑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당신,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자. 더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끄시는데 문득 뒤돌아보시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사부인, 며느리,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처연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보, 어머님은 연락 없으세요? 응. 아버님이 어머니 핸드폰도 정지시키고 생활비도 대폭 줄이셨대.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두둔하지 않았죠.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당신 평생 돈만 밝히더니 이제는 남의 돈까지 건드리나 하시면서. 식구들 사이의 분위기도 차가워졌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신우이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오빠, 나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 어머니 얼굴 보면 그날 생각나서. 신우이의 음성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지른 망신스러운 행동도 그렇지만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신우이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나 봐요.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연희야, 너는 이제 오지 말아라. 내 장모님께 그런 수모를 준 며느리한테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겠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남편만 혼자 다녀왔죠.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우울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달라지셨대.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아버님이랑은 말도 안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술에 취해 우리 집을 찾아오신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왜 그렇게 돈을 밝혔는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시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에서 저는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질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연희야, 나 술 한 잔만 다오. 그날 밤 11시 갑자기 찾아오신 시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술 한 잔 하시면 얼굴이 새빨개지시던 분이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나 그동안 바보였나 보다. 시아버지의 쓸쓸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남편이 물을 가져다 드리자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참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에라가, 내 마누라가 바람이 났었다네. 네, 바람이요? 남편과 저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시아버지는 울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 말이야. 내 마누라가 분명히 빼돌린 회비로 쇼핑을 했다고 했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개월 동안 내 마누라가 집에 뭔가 사온 적이 없더라고. 생활비도 다 받아가는데 돈이 없다면서 집에는 맨날 김치나 깍두기 같은 것만 올라오고. 시아버지의 말씀의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으신 시어머니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으셨다는 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놀랍게도 내 마누라가 웬 젊은 술집 놈에게 빠져 있었더라고. 그 동창 모임 회비 전부 빼돌려서 그 놈에게 갖다 바친 거야. 어머님이 그럴 수가.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바람도 아니고 술집에서 만난 남자에게 빠져 술값을 대고 값비싼 선물까지 해댔다고 해요. 그 돈은 회비를 빼돌리고 시아버지께서 주신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 쓴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찍어두신 사진들이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값비싼 시계를 사주는 장면. 처음엔 동창회 회비 180만 원으로 시작했대. 그러다가 모자라니까 내가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서 한 달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 300, 400?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 남자는 뭐라고 했대요? 그냥 술집 호스트래. 돈 받고 여자들 상대하는. 시아버지의 한숨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에 기본이 300만 원은 써야 한대. 술값에, 선물에, 용돈에 내가 주는 생활비로는 모자랐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동창회 회비까지 손을 댄 거야.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 그래, 회비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 눈을 피하려고 너희 식당에서 공짜로 먹으려고 한 거지. 아마도 그 남자 만나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식구들의 표정은 일그러져 갔어요. 남편은 벽을 보고 서서 어깨를 떨었고 전화를 받고 달려온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이런 짓을. 시누이의 흐느낌이 들리자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는데 당신은 내가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가족들의 슬픔과 배신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끊임없는 돈 요구, 허영심, 그리고 가족을 향한 무관심. 모든 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하고 오는 길이야. 집에 돌아올 때는 얼굴도 안 보고 싶다고 했어. 시아버지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여보, 나예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흐느끼는 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아버지 여기 계시지? 엄마 잠깐만 들어가게 해다오. 남편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보, 나예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냥 다들 날 구박하니까. 너무 외로워서 잠깐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서 사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애원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신이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만족했다면 절대 외로웠을 리가 없어. 우리 가족은 나뿐만 아니라 애들도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지만 돈 욕심만 부리면서 행복을 걷어찬 건 당신이야. 여보, 거기다가 당신은 당신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기까지 했어.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어떤 미련도 미안함도 없어. 아버지 말 들으셨죠? 시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더 이상 악담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아버지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돈도 없는 당신에게 내가 위자료 청구는 안 하려고 했어. 애들 생각해서. 그러니 이혼하고 나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들 앞에도 그 순간엔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나가.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그동안의 돈 요구, 허영심, 모든 것이 젊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니.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시누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현관 밖의 흐느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1년, 시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이모님께 전해들은 근황을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지금 중국집에서 일하신대요. 중국집이라고?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한때 명품백이 아니면 들지도 않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신다니. 네,
모포시장 안에 있는 중국집이래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매일 손이 거칠어진다며 고가의 핸드크림을 바르시던 손으로 이제는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닦으신다니. 이모님이 가끔 찾아가 보신대요. 어머님이 많이 늙으셨대요. 1년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신다고. 시어머니는 이혼 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탕진하려 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결국 고향 목포로 내려가 월세 단칸방을 구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어머니가 저번에 동생한테 전화하셨다며? 남편이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대요. 하지만 아가씨가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시어머니는 종종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자식들도 더 이상 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한 거죠. 요즘은 식당 손님들 남기고 간 술을 몰래 드신다고 주방 구석에서. 이모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때 고급 양주만 고집하시던 분이 이제는 손님들이 남긴 술을 드신다니. 어머님이 편지도 보내셨다면서요? 용서해달라고. 응. 하지만 아버님이 모두 돌려보내셨어.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고. 시어머니의 편지들은 모두 시아버지의 손에서 찢겨졌대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보내는 애절한 마음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가끔은 시장 구석에서 우시면서 서 계신데요. 돈과 허영심이 모였기에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리신 걸까요? 결국 욕심이 부른 비극의 끝은 이렇게 쓸쓸한 것이었나 봅니다. 엄마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무겁게 말을 꺼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님, 요즘 탁구 동호회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신다면서요? 그러게. 평생 어머니 눈치 보느라 취미생활도 못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활기차 보이셔. 시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았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옛 동료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시고 30년 공무원 생활 동안 한 번도 못 누린 자유를 만끽하시는 것 같았죠. 연희야, 우리도 이제 더 행복해졌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후로 우리 가정이 더 평화로워졌거든요. 여보, 다음 달에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버님이 그런 제안을 다 하시다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여행은커녕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하셨는데 누군가는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단단해진 우리 가족.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어머니와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어머니의 표정이 깊은 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문 닫을까요? 연희야, 네 시어머님 생각이 좀 나는구나. 어머니의 뜻밖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왜요, 엄마? 욕심이란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며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한때 방황했잖니. 세상에 미움도 많았고.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네가 있고 사위도 있고. 엄마 말씀이 맞으세요. 시어머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행복을 못 보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자식들의 효도도, 경제적 안정도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 돈이란 게 말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결국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리신 거야. 어머니와 저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희야, 너는 알고 있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좋은 남편에 예쁜 아이들에 시아버님도 너를 친딸처럼 아끼시고 이런 게 바로 진짜 행복이야.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런 행복을 못 보셨을까? 돈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치신 거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법이야.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쌓은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난 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해. 이렇게 가게도 잘 되고, 좋은 사위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네요.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부르는 파멸, 가족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 전 가끔 궁금해요. 시어머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중국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과거를 후회하고 계실까요? 한때 고급 양주만 고집하시던 분이 이제는 손님들이 남긴 술을 혼자 드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시장 구석에서 울고 계신다는 시어머님. 찢어진 사진처럼 흩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실까요?